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의 남성이며 인테리어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할 때 라디오만 듣곤 했지만 최근에 합류한 목공팀 막내 덕분에 이곳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침성 좋은 막내는 제 결혼 이야기를 들어서 완전히 아이러니한 사연이라며 제가 보낼 만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거래처 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할 만한 사연이라고 생각했고 예전에 라디오에 보내는 이야기처럼 재미있을 것 같아서 끄적끄적 거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결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며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공개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인생 설명을 하자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이며 아버지는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학교를 중퇴하신 아버지는 목수 일을 배워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건축 재료를 취급하는 제재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는 기공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술을 익히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서울로 상경하여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긴 글을 한국어에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목수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노가다 하는 장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건축 기술자나 노동자로서 몸을 써야 한다는 부정적 시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어린 시절은 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월급은 높지 않지만 완벽한 결과물과 헌신이 보상되어 부의 백신이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성공을 거두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로서 자신의 일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업을 계승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분야의 학습은 가족, 친척, 지인이 아니라면 얻기 어렵습니다. 목수는 그 중에서도 고급 기술에 속하는데 다른 곳에서 배우려면 보조나 수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렵게 배운 기술을 무료로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어머니는 나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의 강한 의지로 중학교 시절부터 방학이 시작되면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학업을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공부하는 저에게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다니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정식으로 목수 일을 하게 되었죠. 매번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 다녔기에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배우겠다는 생각과 다르게 막상 직접 일을 해보니 첫날 일을 마치고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는 요령도 없고 모든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니 뭘 하나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쉬지 않고 계속 배우다 보니 몇 년 뒤에는 저와 아버지가 나눠서 일을 뛰어도 될 만큼 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수가 되어갔고 일찍이 제 진로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잡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또 레이비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일사건을 하나씩 제 손으로 완성시킬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만족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보며 뿌듯함도 느꼈고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저도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와 경력이 쌓인 저는 결국 아버지 밑을 나와 저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아버지와 일을 도와가면서 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아버지 밑을 나온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직업상으로 여자를 만나거나 연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잡히면 다른 작업들과 일정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한 달 일정을 예상하는 것도 어려웠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를 하려면 지방까지 가서 일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을 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어릴 적부터 소개받은 여자들에게도 퇴짜를 많이 맞았습니다.
연애가 쉽지 않았을 적에 나이가 들면서 기회도 적어졌죠. 나이를 먹으면서 만나려고 했던 여자들이 제대로 된 여자들이 없었어요. 결혼을 못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별 약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실이 더 현저해져서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친구의 결혼식이 끝난 뒤 다른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나는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겠다며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마침내 그 술집에서 비슷한 인원의 여성분들과 함께 자리를 합쳤어요. 그 시간에 처음으로 서영이를 만났어요. 서영이는 다른 여성들이 시끄러웠던 반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뭔가 묘한 매력을 품고 있었어요. 외모만큼이나 신비로운 분위기와 매력을 갖고 계속해서 눈길이 갔죠. 친구들이 서영이에게 질문을 하자 나도 궁금증이 커져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서영이가 유학을 하러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었기에 그의 존재는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영이는 내가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유학을 하러 온 그에게서 집안의 높은 신분을 느꼈어요. 비록 나도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지만 서영이에게는 목수 사위와 같은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영이와 굳이 빈말을 걸어 헛된 기대를 하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이런 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는 서영이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느라 정말 재치 있는 남자입니다. 아마 친구야. 그냥 무작정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아직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그 친구랑 20살 때부터 일을 해보았다고 하니까? 우리 둘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으로 지출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친구들과는 달랐던 건가? 우린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놀기보다는 박탈한다면서도 제일 먹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 성향이 좋은 집과 차를 가졌고 확실한 월급을 받으면서 렌탈조차도 용이한 신부되어 보겠지만 서영이와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란 확신이야. 만약 내가 여자라면 나는 지석이와 먼저 결혼하자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이 어땠니? 너는 지석이를 좋아하냐? 친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여자가 반하면 안 될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 또한 만나게 되겠지? 서영이의 답이 너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란 걸로 인해서 나 또한 그 기준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 실제로 그런 대답을 받아들이는 일조차도 생각지 않았는데 다들의 가정을 깨는 긍정적인 대답으로 가길 가슴 떨리게 했었으니까. 그날 우리는 행운을 누려서 서영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질 수 있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도 정말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들여야 하나 봐요. 설정하려는 속임수를 듣자 전 그 상황에 너무 당혹해졌고 나쁜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 의심스럽게 생각했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되어요. 제 메시지에도 어떤 답장이 없어서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한 행동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문자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지까지요. 그리고 내 인생에 무슨 여자냐 하며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서영이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어서 늦게 봤다며 나를 걱정하는 서영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며 한 번 더 가슴이 뛰었죠.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서영이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다가 서서히 오빠와 동생처럼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장난도 치며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까지 자주 하게 되었고 가끔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영이와 만나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서영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 같던 서영이가 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용아, 너는 왜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 사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내 부모님과 함께 갑작스럽게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유학을 지원해 줄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국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눈엔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서 견뎌왔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모든 의욕을 상실했고 그냥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고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느낄 테니까. 수영이는 유학 중에 부모님 사고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후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처해 아르바이트 낮에 하고 밤에는 공부도 했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이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할 때도 무관심하지 않았고 대담하게 말해주는데 안타까울 뿐이었고 대단한 면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서영이에게 기대와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어요. 서영이가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랐고 서영이가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신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서영이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촉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 동안 제가 어디 하나라도 다치지 않을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모님을 제외하고 처음 뵌 누군가로부터의 응원과 걱정이 참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함께 지낼수록 서영이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중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여겼는데 서영이는 배려심이 풍부한 여자였어요. 연애를 잘 해본 적은 없지만 손에 꼽을 만한 만남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여자들을 보았었는데 서영이는 데이트 때에도 제 생각을 먼저 해줬어요. 처음에는 내가 서영이에게 맞추려 했지만 어느새 서영이가 내 취향과 일정에 맞게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지만 평생 넉넉하게 지냈기에 할 게 많고 잘 알고 있어도 비싼 선물을 바라거나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 솔직한 모습들을 계속 보며 서영이와 오래 함께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영이는 이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할 때도 무관심하지 않았고 대담하게 말해주는데 안타까울 뿐이었고 대단한 면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서영이에게 기대와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어요. 서영이가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랐고 서영이가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고도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이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찌 버티고 계셨지만 저는 정신마저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겨울 만큼 고통을 받던 저에게 서영이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변 친인척분들이 많지 않았기에 어머니 장례를 치는 동안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서영이가 접객실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 차려주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때는 정식으로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올리기 전이라 그런 자리가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서영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떠나지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서영아,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괜히 똑같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미안해. 무슨 말이야, 오빠. 오빠, 어머니면 나한테 더 어머니 되는 분인데 가시는 게 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해? 힘들 텐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지 마. 오빠, 서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안 그래?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일임에도 자기는 당연하다는 듯 고마워하지 말라는 서영이의 말에 저는 커다란 감동과 어딘지 모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같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며 힘이 되는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라는 말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 나는 지칠 때마다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서영이가 나의 반쪽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서영이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얼마 후 나는 서영이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나는 서영이가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확신했다. 서영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날 서영이의 부모님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만 허락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서영이를 반기며 우리 결혼을 축하했다. 나는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는 혼자 계신 아버님을 챙겨야 했다. 바쁘게 지냈어요. 당연히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안 되는데도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아내는 고맙게도 저를 대신해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왔어. 방금 고생했다. 어서 씻고. 이것만 하고 내가 바로 준비해줄게. 응, 웬 화가이에요. 아버지들이 화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직접 만든 걸 가져가려고. 당신 오늘도 아버지 되게 좋아 갔다 온 거야? 나락, 아버님이 이렇게 친해진다니까?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 집에 오는 게 어색하셨는데 이제는 나랑 놀기 좋아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덕분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었다니까? 아내가 저와 아버지에게 신경을 써주는 만큼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던 우리 부부였기에 전 나름대로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끝마치지 못한 공부를 도와줄까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다른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러 가면 남는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디저트 가게를 해봤으면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과자 가게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과자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이 있으며 오케스트라를 이용하여 가게를 차리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장사를 해보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 도전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의지에 고민 끝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내는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살펴본 후 좋은 장소를 알아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사업에 열정적이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당신은 가게 인테리어를 선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절하며 직접 해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안 되는 당신의 소득으로 고급 인력을 단순히 소비하고 실장 인테리어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나와 친구 몇 명이 직접 몇 곳을 페인트 칠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내가 거부해버려서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걱정했지만 결국 시작했으면 나도 아내를 완전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아내의 가게는 처음부터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고 이건 함께 살면서 내 것도 샀어. 이게 예쁘지 않니? 고마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오픈발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데 다 잘 되는 것 같아. 여기 SNS에 벌써 맛집이라고 소개되더라. 벌써 이 정도면 끝났을 거야. 내일 강신일이 끝나면 한 번 가게로 와. 내가 가게도 소개해주고 디저트도 맛볼게. 그동안 바빠 아내 가게에 못 갔는데 아내의 초대로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기뻤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도 했지만 나 스스로 노력해서 번성할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이래가 저래라 할 수 없어 지켜보기만 했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어서 그런지 아내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얼굴 맞대고 밥 한 번 먹기 힘들어지더군요. 그러다 제가 몸을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술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이참에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려던 제 의도와 달리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집들은 개인 사정 이러면서 따질 수 있는 집도 있는데 나 쉬는 며칠만 당신도 쉬면 안 돼, 안 돼. 아직 가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니는데 어떻게 그래 빨리 돈 벌어서 당신한테 가게 차린 비용 갚아야지. 부부끼리 뭐 빌리고 갚아. 그냥 내가 해준 걸 놓쳐. 그래도 어떻게 입을 싹 다 나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가게만 잘 되면 당신 몇 배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가게가 잘 되는지 아내는 무척 바빴습니다. 가게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내일 판매할 디저트 반죽 준비를 해야 한다며 늦은 마음 다시 가게로 가곤 했어요. 예상과 다른 현실에 김이 새기도 했지만 내가 원하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휴가를 지내고 있을 때 옆집에 새로운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오픈발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데 다 잘 되는 것 같아. 여기 SNS에 벌써 맛집이라고 소개되더라. 벌써 이 정도면 끝났을 거야. 내일 강신일이 끝나면 한번 가게로 와. 내가 가게도 소개해주고 디저트도 맛볼게. 그동안 바빠 아내 가게에 못 갔는데 아내의 초대로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기뻤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도 했지만 나 스스로 노력해서 번성할 것입니다. 여보세요. 오늘 옆집에서 이사온 이웃에게 떡 좀 따와 드리라고 요청했어요. 남편이랑 혼자 사는데 요즘 떡을 주는 이웃들이 별로 없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그릇을 받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아내가 가게를 하다 쉬고 있거나 다치다 쉬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썩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심해서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 이웃 간의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생겨서 다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다며 기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뵐 때 서로 소개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우연히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앞집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니 갑자기 자리를 떠난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자기 이사를 제안한다. 아파트에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자는데 나는 갑갑해서 공황장애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아내는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한다. 이상한 아내의 행동으로 난 이해가 어렵다. 실은 몇 달 전까지 서울의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도전했었다. 생겨서 기뻐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사를 요구했던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남편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우리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무얼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 아닌 듯 했어요. 집 안으로 초대해 드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굉장히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졌지만 그래서 일단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면서 무례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세심하게 살핀 것 같았어요. 거실까지 확인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오려는 행동에는 제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이러세요? 안방까지 들어오시면 너무합니다. 미안해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 얼굴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처자가 과거를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다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신 건가요? 내가 자란 집이에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당장 집 밖으로 나가주세요. 제 아내와 관련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들려주는 이 아줌마, 서영이라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걱정되고 불안해졌지만 더 나아가 믿음을 주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어쩌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흔들어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스럽군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줌마가 집에서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저기요. 남편과 관련된 소송 서류예요. 여자에 대한 소송 자료고 그 외에도 관련 서류들이에요. 아줌마가 증거를 보여주자 사진을 한눈에 보고 여자가 아줌마의 아내인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때요? 그 여자 아니 맞아요. 이런 상황에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생각해봐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줌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결혼 15년 차인 아줌마는 2년 전 결혼했는데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지만 신혼부부처럼 행복했다고 해요. 아줌마의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여자가 그 회사의 비서로 입사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외도가 의심될 만한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줌마는 두 사람의 동석을 의뢰했고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저는 첫 인상에서 여자분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도 의아했고 그 여자분과 얼마나 지낸 걸까요? 만나게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갑작스런 질문을 하셨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진실을 믿기 어려워 혼란스러웠어요. 제게는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 만약 아내와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잡한 상태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처음 만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는데 2년이라면 여전히 유학 중이어야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보다는 노인 증거들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만약 너가 미국어를 어디서 배웠다면 어느 무엇이 궁금하다면 갑작스럽게 묻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하지 나중에 그 시기에 살았던 곳을 여행하거나 둘러보고 싶어 해. 어디로? 뉴욕이야. 그렇다. 뉴욕이야. 하지만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력했나요?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부한 곳은 뉴욕이에요. 그리고 난 거기 좋은 기억이 없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일도 바쁘고 유학 시절 살았던 곳을 물어보면서 당황하는 아내는 처음에 저에게 말한 곳과 다른 곳을 이야기했어요. 한상춘 겨울날을 맞아 과거 자신이 따뜻한 지역에 있었다며 그곳의 날씨를 그리워했거든요. 그것 말고도 제가 은근히 물어보는 질문마다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씩 확인해보고 싶었던 저는 다음 날 연락 없이 아내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에는 어쩐 일인지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으로 보이는 분을 붙잡고 아내의 행방을 물어봤더니 저에게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저 여기 사장님 어디 갔나요? 네, 손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사장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잠깐 들렸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 무슨 착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근데 그럴 리가요? 여기 서영 씨가 아니에요? 저 사형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여기 2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리 죄송한데 저번 21일에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혹시 단발의 여성분이. 근데 그분께서 여기를 통째로 대관하셨어요. 저희가 종종 대관을 받고 빌려.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들으면서 저는 저를 속였고 사실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날 속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나는 어디에 다녔을까? 현재 어디 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 아내를 따라 집에 들어가 보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했어. 가게 일이 바빠서 못 왔다며 천연덕이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얼굴색도 바뀌지 않고 정말 가게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참으로 놀랍고 무시감이 들었어. 다음 날 아내를 쫓아가 보니 나를 속여 친구들과 PC방, 카페, 쇼핑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어.
왜 굳이 거짓말을 해가며 속이는 걸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 오후에는 준비한 디저트가 다 팔렸다며 저녁에 나간 걸 보고 다시 가게로 돌아갔다. 내일 판매 준비를 하러 나오는 거라고 해서 따라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건지 매우 혼란스러웠어. 첫날 아내는 여기저기 다니며 양아치 같은 여자들과 어울리고만 있었고 며칠 뒤 인근의 아주머니가 이 온소수를 소송하면서 드러난 사실들을 말씀해 주었다. 제대로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최대한 많은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이중생활 증거를 조금씩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직 결혼한 지 3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해본 금액을 고려해야 하고 혼인 취소 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증거를 모은 후 아내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게에 다녀온 거야? 왜 그렇게 크게 속아 넘어갔니? 몇 달 안 동안 들킬 거짓말을 왜 했어?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으로 보이나? 아내가 변명하면서도 거짓말을 계속하자 내가 알아보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직 알아보고 있어? 네가 노는 친구 뭐니? 가게를 알아보는 동안 많이 놀았잖아. 밤마다 호스트바를 다니는 걸 내가 모르겠어? 미안해. 용서해줘. 거짓말을 혼자서 한 적 없다. 거짓말이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를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적으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묵묵히 적어내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거짓에 속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그렇게 행동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을 한 번 만나보고 다시는 두려울 정도로 차고 나는 부인을 떠올렸다. 다행히 나는 수집한 증거들과 여자의 자백으로 인해 결혼이 취소되었고 그녀를 사기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해 조급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삶을 고민하고 있다. 나는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중이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 후에는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과 만나 싶다. 아직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많은 응원 부탁한다.